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이 이제 마지막 세션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포럼의 공식적인 마지막 세션입니다. 물론 옆방에서 다른 세션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잠시만요. 네.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이런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역할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 세션의 역할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평화적인 공존을 추구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문제를 일종의 장기적인 어젠다로 가져가고 있죠. 단순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종종 물어보고는 합니다. 제가 이 유엔과 관련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왜 유엔이 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지원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 이유는 유엔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엔에게 있어서 한국과 북한은 모두 주권 국가입니다. 주권 독립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이 두 개의 다른 국가를 통일을 하기를 지원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1000년 이상 동안 같은 나라였고 80년 동안만 분단됐던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래요. 그런 배경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한 국가였는데. 그리고 사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북한보다도 더 최근에 이제 두 국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봐요. 그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합쳐야겠니? 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생들이 웃고는 하죠. 그런데 이제 유엔 같은 이 국제 기구는 확실하게 간접적으로 한국과 북한이 다시금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와 그리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궁극적으로는 평화에 관련한 이야기도, 통일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남북한이 이 통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유엔도 언젠가는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국제기구도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가 합병을 하기를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을 대표로 모셨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이 국제기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제롬 김 국제 백신 연구소 사무총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는 FAO 한국 협력 연락 사무소 소장이신 탕싱야오님 계시고요. 또 그 옆으로는 유엔 인권 사무소 한국 대표이신 제임스 희난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네스코 방콕 사무소 소장님이신 김수연 소장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고요. 또 네 분 모두 정말 저명한 분들입니다. 국제기구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시죠. 그분 이제 저희 패널 분들께 첫
질문으로 먼저 15분 정도 발표할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질문을 드리고 또 저는 이제 나중에는 여기 함께 계신 참가자분들께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사님. IVI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유엔의 협약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건을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안전한 그리고 저렴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형평성 그리고 또 평등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이제 국가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조인국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 회원 가입을 마무리하지 않은 국가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국가들은 현재 신청을 했고 그리고 서류 작업을 해서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IBI 회원국이 될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좌편에 보시면 여기 G7 국가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에 가장 보시면 캐나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이제서야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유효한 국제기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백신 개발 그리고 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결과로 현재 지금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IBI에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 그리고 또 다른 국가에 있는 제조업체에 또 아프리카 그리고 또 인도에 기술 이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에 50불, 100불 이 정도가 아니고요. 1.5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지를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접근 가능한 기술 그리고 혁신을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IBI의 본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2022년에 스톡홀름에서의 저희 지역 사무소를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또 키갈리에도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호주에도 저희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는 케냐에도 개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국기를 보시면 여기에 심볼이 하나 있습니다. 홍콩 자키 클럽인데요. 홍콩 대학에 있는 글로벌 헬스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래서 IBI, 캠브리지 그리고 또 홍콩 대학이 재원을 마련을 해서 자키 클럽에 이제 또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키 클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후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선 단체이고요. 그래서 6,500만 달러 정도를 5년 동안에 공급을 하면서 이런 글로벌 보건에 대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백신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IBI에 있는 실험실에서 시작을 해서 WHO에서 인증을 받고 그리고 또 구매가 가능한 UN 기구들, 유니세프 같은 기구들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백신의 비용입니다. 처음에 실험실에 있었을 때 비용부터 그리고 또 WHO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콜레라 백신의 처음에 그 비용 같은 경우는 2,800만 달러였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2,900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5억 달러 그리고 또 10억 달러 20억 달러가 들어서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글로벌 보건을 위해서 개발하는 백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는 다른 기업들의 이제 백신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대학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또 백신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많은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백신을 이제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또 이 AI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하는 업무를 AI가 어떻게 도와주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AI가 처음으로 설계를 한 백신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개발을 했죠. AI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개발한 거예요.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또 도움을 받고 저희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3단계 인증이라고 할까요?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영국 정부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WHO에서도 승인을 한 백신이 있습니다. 글로벌 보건 분야에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IBI는 이런 글로벌 보건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저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가지고 산업화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IBI를 연구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IBI는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또 특허 출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저희가 백신을 제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기술 이전을 기업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 미션에서
엠파워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을 통해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도에서도 제조 시설이 있고 이 콜레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이전을 이 경구용 그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제조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한다면 이제 저희가 임상 실험을 곧 3단계 임상 실험을 하게 될 텐데요. 성공을 한다면 처음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고 아프리카에 1930년대 이후로 제조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역량을 구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국가들의 힘을 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국가들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미국 정부가 얘기하기를 미국이 한국이 구매한 모든 백신을 이제 몰수를 하겠다. 이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것을 몰수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도 봤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때 이제 경각심을 느끼게 된 거죠. 한국은 80% 백신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신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백신 3.5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물론 IBI가 한국 정부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이트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R&D 헙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K 백신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또 IBI는 한국의 백신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테크 혁신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도국이라고 하더라도 IBI는 이런 혁신에 있어서 바이오테크 분야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든 또 선진국이든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아프리카가 이 99%의 백신을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가 더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원칙 중에 하나는 사실은 IBI 빌딩은 짓지 않고 사람들, 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자라는 것이 저희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버리고 그곳에 사무소를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서 이 백신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제조 설비를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투자자들을 또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런 백신 제조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IBI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센스의 숫자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백신 도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논문을 쓰기도 했고요. 프로젝트도 했고요. 6,000명의 사람들이 와서 트레이닝을 받기도 했고요. 그중에서 1,000명 정도는 WHO 그리고 또 한국 정부의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백신의 개발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면서 1,000명이 이것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WHO 또 제조 헙에도 가서 이제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공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매니팩처링에 대한 코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북한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론 부침이 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정도 넘게 북한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트래킹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늘 보듯이 이러한 개도국이나 아니면 이런 소득이 적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아예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번 GSK하고 이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헬리코백터 그 백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위궤양이 이제 생기는 거고 위궤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헬리코박터 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롭게도 이러한 치료제가 없으면 위암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SK가 얘기를 하기를 이 백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헬리코박터 균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 갔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많은 흔한 암이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때문에 위암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지만 이제 펀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북한에서 이제 구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대중의 복원이 더 증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백신 관련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물론 좀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이기는 해요. 그리고 뭐 질병관리청 같은 곳이 이제 북한에도 있죠. 거기서 뭐 중국에서도 아마도 뭐 죄송합니다. 베트남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그런 교육을 저희가 했는데요. 하지만 그 교육도 이제 사실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되기 전에요. 그래서 국제기구들은 굉장히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을 국가들에게 제공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유엔에서 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북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백신의 혜택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IBI의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말라리아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이제 모기가 가끔 이제 뭐 있어서 말라리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의 내성을 가진 결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함께였었던 시절에는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류가 있어서 뭐 북한에 있는 질병이 뭐 한국에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들은 사실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시면 천연두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선박만 있었고 그리고 마차만 있었어요. 사람들은 걸어 다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국경을 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 흑사병은 이미 로마 제국 때부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이 로마의 여러 길들을 통해서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여행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 퍼뜨려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독립된 어떤 고립된 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백신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천연두 백신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개발이 되었고요. 1797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프랑스로 퍼졌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온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생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채널을 통해서 이제 전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연두를 종식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연두가 그만큼 이제 힘든 질병이었고요. 그리고 또 1960년대에는 미국 그리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이 천연두를 근절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인간이 가장 먼저 근절한 질병이 천연두고 냉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백신은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은 어떤 한 국가의 재화가 아니라 글로벌한 재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저희가 정치와 상관없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롬 박사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그리고 IBI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도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지금은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병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백신을 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FAO 소장님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초청해 주신 글로벌 코리아 저희 국제 한반도 포럼에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계속 여기 남아서 같이 자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국제 기구에 유엔과 그리고 유엔 관련한 기구들의 관심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계속 여기 오후 내내 있었어요. 2개 전 세션 때 사실 여기 완전 꽉 차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세션에는 사실 반 정도밖에 남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여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남아서 여러분의 관심을 표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PPT 자료가 있는데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최 측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을 종종 받고는 해요. UN 기구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정말 무언가를 할 수 있긴 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받는데요. 네,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저희 회원국들과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니지만 아마 반 이상이 제주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해양 산업에 집중해 있는 지역들이죠. 수백 년 동안이요. 여성분들, 특히 해녀분들이 바다로 몇 분 이상 잠수를 해서 숨을 쉬지 않고 조개나 이런 어패류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녀 시스템은 FAO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고 또 세계의 가장 중요한 농식업 분야 중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FAO의 본사에서는 저희에게 커뮤니케이션 팀을 보내서 사실 이 해녀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기도 했었어요. 아마 10월 달에 방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FAO 플랫폼에 방영이 될 거고요. 또 FAO4의 회원국들에 있는 채널들에는 모두 다 방영이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정말 저희가 이 제주도를 가서 도지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FAO가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열리게 될 이 식품 포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해녀들을 소개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녀에 대해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말 FAO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또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 행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농림식품산업부가 그리고 해양수산산업부가 주최했던 일입니다. 컨퍼런스였습니다. 동아시아 농업 시스템 컨퍼런스였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청중분들이 와주셨어요. 300명 이상의 청중분들이 3개 국가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당시에 중국과 일본, 한국에서 오신 청중분들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분들도 있었고요. 또 정부 기관분들 아니면 지역 단체에서 오신 분들, 농부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요. 이 3개국이 돌아가면서 이 행사를 여는 건데 이 행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제기구, UN 기관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은 함께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O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아실기도 할 거고
저희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로 유엔 산하 기관입니다. 저희는 유엔 시스템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저희는 국제 기구고요. 그리고 저희 FAO는 저희 회원국들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리고 또 회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 맨데이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기아 퇴치, 영양 및 식량 안보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주도하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입니다. 특히나 이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 개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희는 4개의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책과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입니다. 정부 관계자분들, 연구자분들, 전문가분들 또는 일반 민간 분야의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포럼을 형성해 가장 현존하고 있는 농업과 그리고 해양수산물과 관련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AO는 정보기관입니다. FAO는 다양한 발행물들을 내고 있는데요. 다양한 데이터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관련한 데이터, 또 농수산식품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격들에 대한 데이터도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 의해서, 많은 정부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고요. 대학과 그리고 학생들조차도 저희가 발행하는 보고서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는 표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품, 음식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국가 김치 표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이게 FAO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FAO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표준을 가이드라인으로 다른 회원국들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FAO에서는 응급 상황 시 다양한 기술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라던가 또는 다양한 사례들에 있어서 저희는 기술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기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기후 재난이라던가 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끔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을 주기도 하고요. 또 씨앗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어쩐 때는 작은 돼지들, 소들, 사람들이 식용으로 기르는 게 아닌 이러한 가축들을 저희가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후에 생산 과정에 계속해서 기여를 하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농부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돌아가게 되고요. 제가 한 4분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다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더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회원국들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융 기구들과 함께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기부금들이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FAO는 UN 재단, UNEP라던가 이러한 기구들과 함께 긴밀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프로젝트들이라던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회원국들이 요청을 한다면 저희는 또 저희 회원국들에게 다양한 실질적인 도움, 예를 들면 자원 지원 같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펀드를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뭐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금들이 사실 다른 국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개도국의 신뢰 기금이 있다 한다면 FAO에 있다 하면은 이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10년 동안 정말 많은 행사들을 개최했고 FAO에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 한국은 사실 이 빈곤과 그리고 이런 굶주림을 물리치는 데 굉장히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 아시죠? 네, 산림 1950년대에 산림률은 오늘날 13% 증가했습니다. 13%에서 63%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에만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s FAO doing 그럼 FAO가 혹시 북한과 함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또는 북한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왜냐면 저희가 이게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 모였잖아요. 조금 이따가 더 답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이번 발표들 다 끝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사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orea? 인권이라는 것은 남북한에 모두 중요한 이슈니까요. 자, 제임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올해에도 초청해 주셔서 말씀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동료분들 계시고요. 이렇게 또 마지막 패널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유엔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좀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유엔의 관료로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유엔은 특별히 유엔의 커맨드의 역할로만 생각을 하시지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저희 유엔의 국기에 대해서 아마도 아시고 그리고 또 북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DPRK 북한이라고 부르는데 유엔의 승리의 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엔 관료인 것은 특별히 이렇게 또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유엔을 이런 갈등,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이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분들의 이제 맨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저 이제 유엔에 대해서만 좀 일단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오늘 얘기가 되었던 부분 중에 정의가 어디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인권은 이러한 한반도의 도전 과제에 있어서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또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는 저희는 회원국들의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이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지식이 크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유엔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유엔은 평화에 대한 조직입니다. 저희 헌장을 보시면 저희 헌장은 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평화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인권 그리고 또 평화 또 안보에 대한 그런 상관관계를 잘 파악을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요. 그리고 또 지난 10여 년 동안 저희가 했던 것은 인권 유린의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북한은 좀 다릅니다. 북한의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갈등은 이미 더 오래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의 이런 인권 유린 상황 그리고 또 위협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인권 유린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군사비로 대부분 많이 이제 모든 그런 예산이 전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 물론 모든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국방에다가 쓰기는 하지만 방위비로 쓰기는 하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제가 들었던 바로는 뭐 어디서는 뭐 61조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도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16% 전체 버젯의 그 예산에서의 16%를 방위비로 지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은 여러 가지 식량 부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이 이런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지 않고 이런 국방비에 전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그리고 또 문화도 이런 인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먼저 10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인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을 들으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뭐 20대 초에 가서 뭐 30대 초에 나온다든지 그러면 나오자마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가족과 관련된 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인권과 평화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인권에 대한 여러 리포트나 정보 같은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한다는 것은 그냥 출간의 목표로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어떤 정보가 충분히 있어야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활용을 해서 어떤 당국들하고 얘기할 때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북한도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 북한의 10년 동안의 인권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권의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니까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라는 취지의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저희는 많이 수집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책임감을 또 물으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반도에서 어떻게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북한한테도 북한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전 세계 갈등 관련해서는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이 어떻게 예스를 하게끔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엔의 책임은 전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뭐 미안하지만 뭐 당신의 고통은 여기에 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옆방에서도 들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엘리트나 아니면 뭐 정부 간의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정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세계의 축, 평화, 안보, 그리고 발전, 뭐 인도적인 부분, 그리고 인권이라는 5개 정도의 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인권 시스템에 더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 관련된 뭐 보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보편적인 가치 검토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북한은 이런 인권 문제를 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원국인 것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권 협정을 비준을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권 관련 부분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인권 유린 때문에 이러한 주권이 좀 잠식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평화 조직입니다. 평화와 관련된 기구예요.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은 평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읽고 싶으시다면 이전 그 닥 하메셜드라는 사무총장님의 그 연설 같은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평화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또 이러한 뭐 군사력 관련된 지출도 이것도 사실은 유엔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뭐 국방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재는 사실은 좀 어려운 이슈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제재는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재는 회원국들 뭐 예를 들어서 양자적인 그런 제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자적인 제재라고 했을 때에는 안보리에서 가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유엔 제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회원국들이 뭐 어떤 탄도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조직이 그러한 제재를 다 보고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해서 영향이 있는지를 보고 최대한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것을 예외로 한다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향을 그런 제재가 미치는 영향, 임팩트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의 식량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재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식량은 전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가 인권에 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재에 대해서 저희가 정당성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원칙이 잘 준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에서 제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또 놀랐던 건 다른 세션에서 다른 분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북한인들이 없는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론 같은 것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 맞는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는 그쪽에서 온 사람하고의 얘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야지만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얘기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35,000명의 탈북자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탈북자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님. 자, 탕 박사님께서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임스님께서는 북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한반도에 대해서 다 얘기를 충분히 했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유네스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수현 소장님께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분으로도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유니세프를 그리고 이제는 유네스코에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김수현 소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방에 남아 계신 거를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 5시 30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5분 이하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어젠다가 사실 이미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화로운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이게 뭐 조용한 국경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사람과 관련된 건가요?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한 것을 상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들이 다시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밥을 먹고 이런 것? 아니면 뭐 하나의 공동체가 만나서 함께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 패널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화는 전쟁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것,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 그리고 내일을 위한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이 되는 것. 그래서 아까 저희 사무총장님께서도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에게 뭐가 생각나냐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 안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뭔가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의 일에 너무나도 넘쳐난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기술적인 문제를 맞닥했을 때 또는 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유엔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이러한 공동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2014년 12월에 오준 대사님께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북한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분담의 아픔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화는 추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리고 이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뭐 국제 백신 연구소, 뭐 백신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식량, 그리고 인권 관련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 하나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하게 되나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죠. 저희가 세 가지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하지는 않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이 교육과 그리고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폭력을 또는 양극화를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정말 어떤 것이 가치인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압세유라는 혹시 UN 기구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압세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기구가 있는데요. 왜 이 기구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왜 하나로서 바라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압시유 기관은 선생님들, 그리고 정책위원자들, 학생들을 모두 한 다리를 모아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가치와 그리고 필요한 스킬들을 배우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 어떠한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입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더욱더 제고할 수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적인 공존을 그리고 문화적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정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살아있는 전통으로 유명한 국가입니다. 23개 이상의 유네스코의 유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줄타기도 있고요. 줄타기도 등재가 되어 있는 유산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 만들기. 그래서 23개나 무려 23개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 문화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풍부한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씨름 여러분도 아시죠? 씨름도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총장님께서는 이것을 승리라고 불리는데요. 이 당시에 한국과 북한이 했던 이 그 씨름 경기를 보면서 남북 간 오랜 유대가 거둔 승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문화적인 교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치 당국이 또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우리의 오랜 노래인 아리랑 같은 노래, 뭐 김치 당국이는 한국에서는 김장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좀 다른 말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김치 만들기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서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북한에서도 똑같이 아리랑을 굉장히 중요한
속 노래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같이 공유하는 문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맑은 미래와 그리고 공존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연 광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연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인지 DMZ 근처에 가보시면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 있습니다. 한탄강이라고 불리는데요. 유네스코의 글로벌 지리공원입니다. 올해 초에 금강산 또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단순히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 곳들은 정말 이 강의 물이 북한과 남한의 중간을 흐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는 대화를 상기시켜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유엔과 그리고 유네스코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내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이 현재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정말 그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뢰감을 전 세계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엔 산하 기관들의 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앞세유가 있고요. 또 이치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많은 문화를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유네스코 또한 다양한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의 파트너들과 함께 함으로써 일종의 이중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 파워로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사실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 문제를 바라볼 때 기회를 포착하지 않아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움직임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나 다른 국제기구가 정말 우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조약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했을 때 서로에 대해서 교실에서 앉아서 학생들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주방에서 우리가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정말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다자주의적인 이 세계에서 저희의 유엔의 헌장을 보시면 평화는 유엔의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만큼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 다 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강연들이었고요. 이제 간략하게 빠르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내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IBI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IBI는 북한과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 질문은 혹시 추후에 이런 북한과의 활동들을 재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만약에 아니라면 어떠한 것들이 이 방해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FAO에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쭤봤지만 FAO가
북한과 또는 북한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물론 뭐 식량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왜냐면은 사실 정말 이 북한이 이러한 솔루션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FAO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권사무소에 대해서는 아까 평화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평화와 정의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민들은 만약에 정의를 추구한다면 또는 인권을 추구한다면 그러면은 길거리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정의롭지 않은 것을 견뎌야 될까요? 이 인권을 위해서?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네스코에 드리는 질문은, 사실 유네스코가 개발 에이전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네스코가 얼만큼 북한을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북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 추후에 북한과 진행하고자 하는 어떤 플랜이 있으신가요? So thank you for that question.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IBI의 미션은 백신을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러한 미션을 수행하고 있고요. 북한에는 여러 질병은 사실은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들입니다. 특별히 결핵 그리고 또 말라리아 관련해서 백신을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협력을 해서, 그리고 또 게이츠 파운데이션 같은 그런 재단, 그리고 또 웰컴 트러스트 같은 곳을 통해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HIV, TB, 말라리아 같은 여러 감염성 질병들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큰 기업, 큰 백신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그러한 백신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몇 달러에 파는 백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 구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백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다양한 이제 공여자를 통해서 기부가 되어집니다. 근데 단순히 아프리카의 건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건물은 있지만 그런 역량을 갖춘 기술 인력이 없다면, 제조 인력이 없다면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제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북한에서도 역량을 구축하고는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평가를 해야 되겠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 질병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럴 때 질병관리통제청의 역할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10년 동안에는 많은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고, 그리고 또 다른 국제기구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이러한 기술적인 스킬들, 이러한 대중의 보건을 책임지는 그런 기술 인력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에 공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백신 공급 관련해서는 먼저 이러한 공급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로타바이러스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사실은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2000년대 초에 1990년대 말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유럽에서는 이 백신은 지금 90% 이상의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타바이러스로 인한 설사병은 더 이상 이제 이런 국가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이러한 중진국들에서는 사실은 효능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러한 어렸을 때부터 위험이나 이러한 증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구용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폴리오 백신처럼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고 싶은데 이 로타 바이러스 백신이 현재
뭐 경구용으로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주사용 백신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좋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할 수는 있어요. RBI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기구이지만 저희의 재원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기부국들에게 또 기부를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해야 되고 저희는 물론 그러한 의지가 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To answer the question, 답변을 드리자면 I think I'm not the best person to answer. 먼저 사실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적절한 사람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Food security and nutrition 식량 안보 그리고 영양은 face many bad developments. 많은 개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FAO도 정말 이러한 국가들과 함께 실무국들과 함께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죠. 저희는 평양에도 오피스가 있고요. In Beijing, 또 베이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그리고 북한을 모두 커버하는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부대표가 있는데요. 지금 방콕에 주재해 계십니다. 한 3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Certainly에도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FAO가 저희가 정말 그 북한 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저희는 정책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에게 upon request of the member. 만약에 저희가 요청을 받는다면 회원국들이 저희에게 요청을 한다면 정말 기술적인 뭔가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요. 트레이닝도 진행하고요. 또 기술 이전 And of course, 뿐만 아니라 resources available. 만약에 뭔가 자원만 충분하다면 저희가 또 저희 회원국들의 정부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Of course, that will be. We have some, other, so, but that will be the main to cut the short.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일 것 같습니다. So the peace justice conundrum. 네, 이게 평화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인 것 같은데 We're talking about inside a country. I was 수수께끼 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아까 이제 두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we don't tell people go out. 저희는 You're right. 뭐 나가서 권리를 찾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행운을 빌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유엔에서는 실제로 뭘 하냐면 일단 회원국들은 이런 인권 표준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정부들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저희는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또 개인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지식을 저희는 이제 공유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In this case, North Koreans know the risk better than anyone. 물론 그 북한은 그 어떤 국가보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Their obligations, or don't give the people the knowledge of their rights. 사람들한테 이런 뭐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말라, 뭐 아니면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뭐 평화가 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종류의 평화를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은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이것은 절대로 지속 가능한 국가가 아닙니다. The question that you asked is 사실 물어보신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정말 특히나 유엔 기구에게 있어서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국제기구가 북한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개는 그 해당 있지만 북한 내에 뭐 사무소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북한 밖에서 사무소를 두고 북한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방콕에 있고요. 그래서 유엔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저희가 관여하는 것, 코로나 이후에 아마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뭔가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다시 한번 재개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떠한 교육을 뭐 초기 학생들, 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하기에 북한에 있어서의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지만 정확한 교육이나 뭔가 북한에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는 뭐 베이징에도 저희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에서 조금 더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핸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도 유네스코와 관련한 사무소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저희 유네스코가 자체적으로 북한 내에 뭔가 사무소를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문화가 정말 이 국가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2018년만 하더라도 씨름이 있었는데요. 이 씨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부적으로 뭔가 개입을 해서 북한을 밖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북한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프트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유엔은 뭔가 북한과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소프트가 아니라도 하드 파워를 사용해서 뭔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재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막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화나 또는 뭐 뭔가 조금 더 소프트한 부분에서밖에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외엔 말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시간도 너무나도 잘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청중분들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여자분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이혜옥이고요. 사실 저는 WFP 여기 한국사무소를 처음 시작했고 UNHCR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WFP에서 오래 근무를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조금 더 보충적인 코멘트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주제가 국제기구의 그 북한의 한반도 평화나 이제 북한에서의 그 국제기구 역할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지지 않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어서 제가 그걸 보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제기구가 그 한 거에 저게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엄청난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WFP가 95년에서 최근까지 이제 2021년까지라고 보면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4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금액으로 얘기를 한 거고 식량으로서는 460만 톤. 근데 이게 가장 그 기여를 했던 거는 1995년에서 2005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특히 그 기근 기간 동안에 북한의 기근을 경감시키고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60만 톤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그 WFP에서도 아마 그 어떤 시기를 제한하면 가장 많이 지원했던 게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북한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게 어느 정도의 역할이냐면 한국 통일부에서 우리나라 민간까지 다 합쳐서 물론 국제기구 지원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1995년에서 2024년 30년 동안 한국에서 지원한 금액이 3조 3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한 국제 기구가 어떤 북한이 절박한 아주 그 크리티컬한 그 상황이 왔을 때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그건 WFP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FAO, 뭐 유니세프 모두 다 굉장히 많은 특히 한국에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원이 북한 인도적 지원이 끊겼을 때 유럽 국가들과 함께 그 UN 기관들, 국제 기구들, 그다음에 유러피안 베이스드 NGO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말씀 많이 하셨듯이 유엔 기구가 북한에서 그러니까 뭐 정식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공식적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아 사망률, 그다음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 그거를 지금 오로지 유엔 기구들만 그 데이터를 생산을 했고 그게 전 세계에서 많이 응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현장 조사를, 한국의 현장 조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기구들이 이제 사업 때문에 한 그 많은 데이터들이 북한의 가장 정확한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유엔 기구들이 한 역할은 어떤 거냐면 북한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 좀 개선- 짧게 해주시겠어요? 예, 다른 죄송합니다. 분도 예. 말씀하셔야 되니까. 네, 예. 그 스탠다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양이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왜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북한 법에 굉장히 많이 반영되도록 그동안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으로 그 세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We move on to the gentleman. Yeah. 네, 그리고 남성분. 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피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스웨덴 외교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소장님께서 현재 이 한국이 유엔에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제임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엔과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유엔이 현재 하는 것이 평양으로 이후에 만약에 이 팬데믹 이후에 뭔가 유엔이 돌아간다면 그게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유엔과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뭐 뭔가 역사적 배경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뭔가의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대한 뭐 다자주의에 대한 또는 유엔에 대한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향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또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특히나 유엔 시스템 하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 또한 이 유엔의 협력국으로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우리 인권 대사님이 이제 그 북한의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그 대중국 역시 그 미국하고 수교하기 전에는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유엔을 창설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이제 정상 국가로 간 거고요, 중국이. 그래서 그것처럼 북한도 빨리 저기 미국하고 수교를 시키도록 우리 중국이 아주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저 케이도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그 백신 연구소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있듯이 북쪽에도 유엔 에너지 리서치 센터 투 클라이메트 체인지 신설을 하셔갖고 그렇게
하면은 또 우리 남북이 세계 평화에 기여할 거로 봅니다. Thank you very much. Unfortunately, our time is running out. So,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탕님 그리고 또 김수현님께 또 답을 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first, lady's comment was about 첫 번째 여성분께서는 WFP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WFP의 여러 가지 이제 30억 달러 정도의 보조를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북한에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Thank you very much. And my answer, 네,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되게 짧습니다. 사실 I found that WFP 이 WFP가 home-based agencies. 우리의 역할에 기반한 에이전시고 저희는 굉장히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함께 협력의 플랜을 공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함께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말이죠. 그와 동시에 All mandates, which 저희가 함께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무들은 저희 FAO와 그리고 WAP의 회원국들에 의해서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로 이 식량 지원이 북한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임스 씨. On Peter's point, why is the UN not back there? I don't 피터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왜 미국이 거기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셨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에 있는 이 뭔가 인권 관련한 기관들이 state-led.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엔이 정말 어떠한 것을 하는지 그리고 그 국가의 개발 목표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입니다. Would need to be convinced that what the UN 그래서 is and can offer is aligned with what 이 유엔이 제공할 수 없는 것 중에 이 정부에 대해서 through it, that it makes it harder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to mismatch is. So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괴리가 어떤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we get through that.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으면은 저도 정말 솔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유엔의 금융 상황도 여기에 약간의 I think that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issue is being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빨리 colleagues' questions.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지만 다자주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 이 회원국들이 함께 앉아서 정말 이 북한이 자기가 타깃이 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다자주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The question you raise is exactly the question we all 지금 말씀하신 질문은 저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가 유엔에 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엔 시스템 밑에는 산하에는 40여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북한이 좀 더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전히 북한에서 운영 중인 그 기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록 직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회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유엔은 그렇지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신호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방콕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다자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저희 유엔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서 이제 그런 북한을 개방시키고 또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게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싶습니다. 자, 제롬님 혹시 말씀하시겠어요? So not being a UN agency is a little more difficult. 저희는 유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IBI는 조금 상황이 더 다릅니다. 모든 유엔의 활동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요. 하지만 독립적인 국제 기구로서 저희는 It's historically something that we have done to engage with North Korea to 북한하고 백신 관련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이제 대화를 해왔습니다. 아까 이제 수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데이터는 이미 10년이 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세 번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미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다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Have a good evening. 감사합니다.